치매 조작 사건. 일부 아버지,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제발, 머리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순영아, 내가 정말 그렇게 보여? 아버님, 오늘도 계산을 3번이나 틀리셨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하셨고요.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치매라고? 네, 맞아요. 치매 검사 받으시고 이제 가게 일은 우리가 맡을게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잘 되기만 바라며 평생을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행운이 따라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7살 최진철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오히려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사장님, 여기 갈비가 정말 맛있어요. 30년 넘게 먹어봤는데 이만한 곳이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 수호와 며느리 수영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수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하고 마치 남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정말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그때 며느리 수영이 메모장을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놨는데요. 월요일에는 같은 이야기를 7번 하셨고, 화요일에는 직원 이름을 3번이나 틀리셨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왜? 그리고 어제는 5만 원짜리 지폐를 10,000원짜리라고 하셨잖아요. 손님이 지적해주기 전까지 모르셨고요. 아니야. 그건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수호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인정하라고? 뭘 인정하라는 거지? 치매요. 초기 치매 증상이 분명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치매? 내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멀쩡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확신한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병원 예약도 잡아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신경과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안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보셔야 해요. 아들 수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턱 막혔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니요. 제가 아는 가족이란 언제나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존재였는데 그날 그 말이 제게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밝혔답니다. 그리고 수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계속했어요. 가게 일도 이제 저희가 맡을게요. 아버지께서는 쉬세요. 뭐라고? 가게를 넘기라고? 더 이상 아버지가 직접 하시기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내가 35년 동안 키워온 가게가 내 인생의 전부인 가게를 절대 안 돼. 그 가게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상태로는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그때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한순간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모든 건 제가 25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쥔 거라곤 몇만 원의 돈과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정말 적었어요. 결혼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도 해고당했습니다. 진철아,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너부터. 부장님이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사실 그 일이 적성에 안 맞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고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놈의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드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날부터 그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밥만 얻어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철아, 고기라는 게 말이야. 그냥 굽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다해야 해. 고기도 생명이었잖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지.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 곁에서 3달 정도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뒤쪽을 찾아보니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어요. 그 심장마비였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때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었는데 마음씨도 좋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잘하셨지. 이제 어디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을까?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할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요. 그때 정말 용기를 냈어요.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월세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였고요. 간판도 친구에게 부탁해서 싼 가격에 어설프게 만들었어요. 77화로 갈비집이라고요. 77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7세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게 제 꿈이기도 했고 7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니까 손님들께도 행운이 따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거든요. 진철아, 장사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차라리 다른 회사에 취직해라. 요즘 같은 세상에 갈비집이라니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걸 믿었어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요.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불안했죠.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갈비 1인분 주세요. 제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갈비를 구워드렸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요. 아저씨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이거 맛있네. 정말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양념도 깔끔하고. 어디서 배웠어? 그때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다음 날 또 오셨어요. 그리고 친구도 데려오셨고요. 야, 여기 갈비가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죠. 그때 아내는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야근하고 나서 새벽에 밥을 먹으러 가게에 왔었어요. 사장님, 갈비 1인분하고 된장찌개 주세요.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갈비를 더 푸짐하게 해드리고 된장찌개도 끓여드렸어요. 양이 많네요. 밤새 일하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된장찌개는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해주신 집밥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뒤로 이 간호사님은 자주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야근무 시작하기 전이면 꼭 제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조금씩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간호사님,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그런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세요?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 시간이 지나도 수시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자주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간호사님 성함도 박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영희 씨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혼자만 그런 마음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영희 씨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어요. 간호사님, 아니 영희 씨, 저랑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영희 씨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장님이 만드는 음식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럼 영희 씨가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야근이 있는 날이면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저도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집에 가곤 했어요. 소박하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영희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 결국 우리는 사귄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결혼했어요. 정말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내도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진철 씨, 나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아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더 친절하고 세심했거든요. 사모님, 오늘 갈비가 더 맛있네요. 사장님이 정성을 더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런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게는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손님들도 더 좋아해 주셨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갔거든요. 여보, 우리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번째 가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던 중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죠. 여보, 정말이야. 응,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다고 하셨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쯤에 드디어 우리 수호가 태어났어요. 제가 30살 때였죠. 처음 아들을 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자. 내가 못 해본 것도 다 시켜주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해주자.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밤 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수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호가 돌 때 가게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사장님, 아들이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요.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호가 조금 크면서부터는 가게에 자주 데려왔어요. 아내가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주면 수호가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곤 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요리 배울래? 6살 때 수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내 아들이 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준다니. 딸 미정이가 태어난 건 수호가 3살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완벽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수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인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아이였거든요.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 가게 물려받을 거야. 8살 수호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야겠네. 아빠가 가르쳐줘. 그때부터 수호를 가게에 자주 데려왔어요. 고기 굽는 법도 가르쳐주고, 손님 대하는 법도 알려주고, 수호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수호가 중학생이 될 무렵 2번째 가게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수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사업가라기보다는 그냥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빠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친구들 아버지 중에 이렇게 성공한 분은 아무도 없어. 수호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수호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늘 자랑했죠. 우리 아버지는 갈비집 프랜차이즈 사장이야. 지금 3개 가게 운영하고 계셔. 그런 수호를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말이에요. 수호가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대학에서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겠네. 네. 아빠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하신 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쯤 되면서 수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집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빠, 우리 가게 시스템이 좀 낡은 것 같아요. 낡았다고? 네. 친구 아버지는 IT 회사 운영하시는데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수기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물론 잘하셨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그때부터 수호가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가게가 뒤처져 보인다는 듯이 말이에요. 1부 끝. 치매, 조작 사건. 2부. 수호가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친구 수영이를 데려왔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호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어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뭔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다 보니 수호에게 좋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수영이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말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아버님, 갈비 정말 맛있어요. 수호 씨가 자기 아버지가 요리 천재라고 자랑하더니 정말이네요. 허허, 그냥 정성을 다할 뿐이죠. 정성,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만 추구하는데 아버님 같은 분이 진짜 장인 정신이죠. 수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수호와 수영이의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제가 비용을 다 댔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빠,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좋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하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신혼 시절 수호와 수영이를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특히 며느리 수영이는 가게 운영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했어요. 아버님, 요즘 손님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염 갈비 메뉴는 어떨까요? 저염? 네, 혈압 때문에 짠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그 메뉴가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수호가 회계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가게도 4개로 늘어났고요. 5번째 가게까지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와 함께 이룬 성과였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5번째 가게를 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 아파요. 병원에 한번 가볼까? 처음엔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암이었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6개월 정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픈 동안 모든 사업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맡기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좋다는 병원도 다 가보고 치료비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국 저를 남겨두고 먼저 갔어요. 아내를 잃고 나니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5개의 가게도 그동안 쌓아온 것들도 아내가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아들 가족과 미정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너무 외로웠죠. 아들 수호는 회계사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며 틈틈이 가게에 나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가게가 많아지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각 가게별 매출 분석이라든지 원가 관리라든지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물론 잘하셨죠.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요. 아내도 떠난 상황에서 아들이 이렇게 전문 지식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항상 수호와 며느리, 수영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 순간마다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35년 동안 이 일로 먹고 살아온 사람한테 트렌드를 말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 하면서 참았죠.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나서 가게 뒤편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수호와 수영이는 집에 갔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 깜빡한 게 있나? 처음에는 그냥 전기를 끄지 않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끌어 들어가려고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호와 며느리 수영이 목소리였어요. 왜, 아직도 있지? 싶어서 가까이 가려던 순간 들려온 말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여보,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뭘? 아버지한테서 경영권을 넘겨받는 거 말이야. 아직 이르지 않아? 아니야.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경영 방식도 너무 구식이야. 우리가 안 하면 가게들이 다 망할 거야.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구식이라고? 가게가 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쉽게 넘겨주실까? 그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나중에 얘기해. 우선은 아버지가 실수하는 것들부터 기록해. 투자 실수를 기록한다고? 뭐 때문에?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실수를 기록해 두자는 말이 무슨 뜻일까? 왜 나를 감시하는 거지? 며칠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미정이가 갑자기 부산으로 시집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도 안 계신데 먼 곳으로 가서 괜찮다. 좋은 사람 만났다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아빠, 조심하세요. 뭘? 오빠랑 언니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이의 말을 들으면서 섬뜩했어요. 내 딸도 뭔가 눈치챈 거구나 싶었거든요. 미정아, 혹시 구체적으로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언니한테 아버지 나이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미리 준비? 뭘 미리 준비한다는 거지? 아빠, 제가 부산 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뭔가 이상하면 꼭 말씀하세요. 미정이가 떠난 후 더 외로웠어요. 이제 진짜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나마 미정이라도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수호와 며느리, 수영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대화를 들은 후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제일 잘 되는 가게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문을 받곤 했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보고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파악하려고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 와서 3인분을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인분으로 잘못 들었는지 2인분만 내갔더라고요. 사장님, 저희 3인분 주문했는데 2인분만 나왔네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1인분을 더 구워서 드렸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평소 무엇이든 철두철미한 성격이라 주문을 실수하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3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실수는 정말 드물었는데 여러 개 가게를 관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서 순간 헷갈렸던 것 같아. 아내를 잃은 후 혼자서 5개 가게 일을 다 신경 써야 하니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영이가 찾아와서는 아버님, 어제 주문 실수하셨다면서요? 그래.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주문을 정확히 듣지 못했나 봐. 요즘 그런 일이 자주 있으신 것 같은데. 가끔 있는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이에요. 5번? 그렇게 많았나? 수영이가 메모장을 꺼내더니 보여주는데 정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9월 3일 계산 실수 3건, 9월 7일 주문 착각 4건, 9월 12일 카드 결제 실수 3건. 제가 언제 이런 실수들을 했나 싶었는데 적혀 있는 걸 보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 너 왜 이런 걸 적고 있어?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건강? 나는 멀쩡한데. 그로부터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을 발견했어요. 늦은 밤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 누가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수호와 수영이가 있었어요. 뭔가 서류를 보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응,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기록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 의사? 무슨 의사?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알아차리시면. 괜찮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들이 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조용히 뒤로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 잠이 안 왔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수호와 수영이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마주 앉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세요. 제발, 요즘 너무 헷갈려 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헷갈린다는 거야?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정말 이상하세요. 어제도 김 사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계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당황해 하시던지. 정말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요즘 피곤해서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는 현금 200만 원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셨죠? 그건 나중에 찾았잖아. 이틀 동안 헤매신 끝에 서랍 뒤에서 찾으셨잖아요. 정말 그랬나? 가물가물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돼. 나는 멀쩡해. 아버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보기에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직원들까지 정말 그런가? 그리고 아버지 가게 일도 이제 저희가 맡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더 이상 아버지가 직접 하시기엔 실수가 너무 많아요. 35년 동안 해온 일인데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손님들한테도 미안한 일이에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영이가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거든요.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유심히 지켜봤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몰래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수하는 것들부터 기록해두자. 방법이 있어.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수호한테? 수영이한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문득 박호길이 생각났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니까 이런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박호길을 만났어요. 박호길은 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지금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철아, 안색이 왜 그래? 호길아,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수호와 수영이가 하는 말들,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까지.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응, 나 정말 치매인 것 같아. 박호길이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진철아, 내가 보기엔 너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응, 대화도 논리적이고 기억력도 괜찮고 다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긴 해.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박호길의 제안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게 직원들 반응을 살펴봤어요. 박호길이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이 요즘 어떠세요? 사장님이요? 평소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실수 같은 거 하시지 않나요? 글쎄요. 수영 실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라? 직원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김 사장님, 요즘 이 갈비집 사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해요. 그런데 음식 맛은 여전히 좋던데요?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별로 못 봤는데 며느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확인해 본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첫째,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직접 본 실수는 생각보다 적었어요. 대부분 수영이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이었죠. 둘째, 제가 기억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정말 심각한 실수를 했다면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기억날 텐데. 셋째, 며느리 수영이가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일들만 수영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호길이 제안한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진철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들을 메모해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을 적어봤어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날 수영이가 또 메모장을 들고 왔어요. 아버님, 어제 또 실수하셨어요. 뭔데? 박 직원한테 같은 지시를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제 메모를 보니 박 직원한테는 딱 한 번만 얘기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수영이는 가게에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하지만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생각해보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가게 운영을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종용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몇 년 후면 자연스럽게 가게를 물려줄 계획이었어요. 수호도 회계사로 경험을 쌓고 가게 일도 충분히 배우고 나면 그때 정식으로 인계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기다리면 될 일을?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차에 며칠 후 박호길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진철아, 내가 알아봤는데 며느리 수영이가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내가 부동산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수영이가 아파트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정확하진 않지만 꽤 큰 금액인 것 같아. 그리고 수호도
요즘 돈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 박호길에게 전화했어요. 호길아, 확실해졌어. 정말로 얘들이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해. 무슨 근거가 있어? 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야.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고. 박호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철아, 이건 정말 심각해.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어. 어떻게? 일단 내가 핸드폰 녹음기를 항상 켜두고 얘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봐. 그리고 나도 더 알아볼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호길아나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박호길의 조언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며칠 후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수호와 수영이가 또 찾아왔거든요. 아버지 병원 가실 준비되셨죠? 무슨 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신경과요. 성재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치매 전문이세요. 아이들의 권유에 의해 결국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성재호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최진철 선생님이시군요. 며느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아직 아무 검사도 안 했는데 벌써 결론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벌써 아버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알고 계신다고. 제가 미리 상황 설명을 드렸거든요. 미리 상황 설명, 진료도 받기 전에.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직접 보고 검사한 후에 판단하시는 건데 벌써 제 상태에 대해 들어서 알고 계신다니.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해볼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0월 17일이요. 혹시 16일 아닌가요? 아니요, 17일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수영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뭔가 신호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며느님 말씀으로는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때 수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어제도 점심 뭘 먹었는지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언제?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오늘은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와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지 기능 저하가 보입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치매 초기 단계일 수도 있으니 복잡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사업 같은.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였거든요. 진단서도 발급해 드릴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때 수영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네, 필요해요. 발급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발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 수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가게 운영이 복잡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서류를 보니 가게 관리를 수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일상적인 관리만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나중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길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계속 압박을 받으면 결국 서명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친구 박호길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진철아, 뭔가 이상해. 내가 좀 알아볼게. 며칠 후 박호길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진철아, 큰일이야. 왜? 내가 알아봤는데. 며느리 수영이가 생각보다 돈 문제가 심각한가 봐. 얼마나 정확하진 않지만 꽤 큰 금액인 것 같아. 내 지인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수영이가 대출 상담을 여러 번 받았다더라. 그럼 설마. 그리고 수호도 최근에 투자 실패로 파산 지경이라고 하더라. 아마 내 사업을 믿고 크게 투자했나 봐. 이제 완전히 확실해졌어요. 수영이와 수호가 왜 이런 일을 꾸미는지 말이에요. 박호길이 더 깊이 조사해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철아, 그 성재호 의사,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작년에 환자 진단을 잘못해서 큰 문제가 됐었어. 그때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수영이가 그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그 의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 어떻게?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해줬다던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은 상황인 것 같.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성재호라는 의사 수호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래서 수영이가 그렇게 확신했구나. 그 주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호를 직접 불렀어요. 수호야. 성재호가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지. 그리고 수영이가 뭔가 도와줬다며?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라. 대체 무슨 일이야? 수호가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의료사고로 곤란했을 때 수영이가 보험 처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재호에게 부탁한 거야. 메모도 가짜로 만들고. 수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대답해라. 네, 맞아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수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사실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급했어요. 무슨 투자를 했다는 말이야? 수영이가 아파트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3억 5천만 원. 뭐라고? 그리고 제가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2억을 날려서 사실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5억 5천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왜 이런 방법을? 그리고 아들 수호가 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가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정말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연매출 15억이 넘는 프랜차이즈였으니 5억 5천 빚에 비하면 훨씬 큰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언제 물려주실지 확실하지 않았고 저희는 당장 빚 때문에 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며느리 수영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수호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상황을 직감한 듯 했어요. 수영아, 너도 앉아라. 수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았어요. 왜 이런 일을 했니? 수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며느리 수영이가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로 번 돈으론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급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수호와 수영이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 성재호 의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다 얘기했죠. 뭐라고요?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다 인정했어. 아빠,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며칠 후 미정이가 부산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말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아,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하겠어. 아빠, 35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빼앗으려 했다고. 이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아빠, 결국 우리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해왔는데 그 자식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수호와 수영이를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수호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영이도 울면서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의사까지 매수해서 거짓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무슨 기회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제발 나한테서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아버님,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사기죄로 신고도 할 거고. 수호와 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성재호한테는 내가 직접 갈 거야.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속일 수 있는지 의료진 윤리위원회에 신고도 할 거고. 결국 수호와 수영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수호가 마지막에 뒤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성재호 의사를 만났어요. 미정이와 박호길이 함께 갔죠. 선생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의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수호가 선생님께 부탁한 일 말이에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한참 뒤에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호가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거짓 진단을 내린 거군요. 가짜는 아니고 좀 의심스러우니 그렇게 진단을. 의심스럽다고? 그런 진단을 내려요? 그건 의사가 환자를 속인 건 맞잖아요. 가짜는 아니고 좀 의심스러우니 그렇게 진단을. 의심스럽다고? 그런 진단을 내려요? 그건 의사가 환자를 속인 건 맞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주에 의료진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각오하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제가 할 일도 다 했어요. 박호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철아, 이제 정말 끝났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수호와 수영이가 나간 후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론 마음이 편했어요. 미정이가 부산에서 자주 전화를 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오빠가 연락 왔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미정아,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이미 결정했어. 가게 일은 직원들과 함께 예전처럼 운영했어요. 오히려 더 활기가 생겼어요. 의심하고 감시당한다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이 더 즐거워졌거든요. 친구 박호길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진철아, 잘했어. 뭘? 단호하게 결정한 거 말이야.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선을 넘었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맞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도 외롭지 않아? 가끔은. 하지만 너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아. 40년 지기 친구의 든든함을 새삼 느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수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젠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수영이도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오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 술만 마시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야. 오빠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미정아, 너는 착해서 그런 말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단다. 사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생각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일들이 떠올라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그럼 다시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더 지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사장님이 더 밝아지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식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35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걸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어요. 결국 내가 물려줄 건데
저를 치매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물려받는다면 제가 35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이 모든 것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게 뻔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손님들에게는 진심을 다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수호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 손가락 꽉 잡고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가끔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나요. 이 나이에도 꼭 이렇게까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나 하는 의문도 들고요.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내가 봤다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껴 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걸 알았다면 말이죠. 미정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주고 박호길이도 자주 와서 술 한잔 하고 가고 이 정도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77세가 됐지만 아직 팔팔해요.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